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좀 색다릅니다. 밤에만 보다가 낮에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제 할 내용이 많죠? 네? 그래요? 좀 뽀샵도 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이 이제 60개 주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주제니까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될 겁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요.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6시에 마친다고 하는데 6시에 마치는 적이 별로 없죠. 각오하시고요. 한 6시 반에서 40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총 60개 주제인데 지금까지 이 주제에서 이 주제를 알고 이 시험을 쳤을 때 이거 다만 안다면은 당연히 80점 넘습니다. 80점은 합격입니다. 근데 다는 모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3분의 2는 돼야 됩니다. 3분의 2. 그 정도면은 커트라인은 넘을 수 있습니다. 커트라인. 그러니까 우린 이제 민법에 버텨주려면은 조금 더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본전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부동산 개념입니다. 이 부동산 개념은 출제되면 틀리면 안 되는 주제입니다. 부동산 개념 하면은 바로 법경기가 나와야 돼요.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하죠. 이 중에서 이제 법적 개념이 분량이 가장 많고요. 출제도 주로 법적 개념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부동산 개념이 나오든 부동산 정착물이 나오든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바로 법경기에서 어디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정착물 이렇게 또는 독립정착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법적인 측면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은 분량이 많지 않죠. 이 법적인 측면을 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다시 무엇으로 나누어져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죠. 자,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을 다시 어떻게 나누어요?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이죠. 이 소속을 묻습니다. 독립정착물 또는 종속정착물. 이 소속을 묻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속하느냐 여기에 속하느냐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독립정착물에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 있죠. 명인방법 갖춘 수목. 그냥 수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농작물도 있죠. 민법에서 배우는. 농작물은 권원에 의하든 권원에 의하지 않든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죠. 토지 소유자와는 별도로 경작자 소유입니다. 그 소리는 토지와는 별도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경우에 따라 임목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목을 이렇게 독립정착물로 포함시키거나 또는 이 광의의 부동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뭘 더하죠? 준부동산을 더하죠. 이 준부동산에 이걸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넣든 관계없이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는 별도로 거래할 수 있는 이 독립정착물 4가지를 특별히 더 기억을 하시면은 여기에서는 웬만한 것은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정착물은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종속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그냥 수목하는 거, 교량, 담장 이런 것들은 이 종속 정착물이죠. 근데 동산이 되는 걸 주의해야 되죠. 가시개 수목, 가시개 수목이라든가 또는 판잣집,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는 이런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죠. 정착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동산이 된다는 거죠. 그걸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때 일단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부동산에 속하는 것을 독립정착물, 정착물 중에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해서 독립정착물은 구체적으로 항목까지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단어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예요. 이건 특별히 더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다른 재와 구별되는 그런 다른 독특한 상품인데 특히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로서의 그런 성격이 강하고요. 물론 그 자체가 소비재로의 성격도 있죠. 그리고 인간에게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자본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경제적 측면이고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요거는 기술적인 측면의 개념이죠. 자,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살펴보죠. 모두 다 살펴보는 것을 무슨 개념에 따라 살펴본다? 복합 개념에 따라 살펴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요거와 구별해야 되는 건 복합 부동산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부르거나 토지와 임목을 함께 부르거나 둘 이상의 부동산이죠.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부를 때 쓰는 말이고요. 복합 건물 하면 뭐고요? 건물의 기능이 둘 이상이죠. 건물의 기능이 둘 이상이어서 주상복합 건물 또는 관상복합 건물 하는 게 있죠. 관공서와 상가가 함께 있을 때 관상복합 건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임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령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여기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한 게 있죠.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동산으로서 준부동산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도 있고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인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이 준부동산이 되고요. 무형의 자산인 어업권도 준부동산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요거는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 언급됐던 내용이요. 이 1번 지문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문제처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준부동산이란 민법 이외의 법적인 개념으로서 민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 요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말하는 것이고 민법상 동산이 그 예가 되기도 하죠. 이거는 자동차, 건설기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다음에 법률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99조 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99조 1항 맞죠? 다음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해부동산이라 하며 자본, 자산 등과 함께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자, 이게 틀렸죠? 이게 그 자본, 자산 이런 거는 경제적 측면이고요. 그리고 준부동산, 광해부동산 이런 거는 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민법상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등 토지의 부가가치를 단 항구적인 토지 부가물을 말합니다. 잠깐 동안 붙어 있어는 안 되죠.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토지 분류입니다. 부동산 분류 중에서도 토지 분류를 위주로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출제되면 틀리면 안 돼요. 특히 이제 토지 분류를 법적인 개념에서의 분류보다는 이렇게 법령상 분류보다는 부동산 활동상 토지 분류가 더 중요하죠. 위에서부터 대택구 이렇게 구분하죠. 대택구 이렇게 구분할 때 중심을 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하는 게 요령이죠. 택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모두 다 택지라고 하죠. 용도를 나누지 않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전부 다 택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좀 좁게 해석을 하면은 지적법상 대 하면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대 이렇게 하죠. 일단 이렇게 구분하되 건축법상 대지라고 할 때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모두 다 대지라고 하죠. 건축법상으로는. 그건 따로 기억하는 거고요. 요거보다 더 폭넓게 쓰는 말이 부지죠.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말고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단어 뜻만 알면 구별할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이제 후보지 이행지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요거를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이행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도 지역 상호간, 이렇게 표현하고요. 용도 지역 상호간. 이렇게 표현하면 뭐고요? 후보지고요. 용도 지역 내에서 상호간 하면은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이행지,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후보지. 원칙적으로 후보지 이행지의 경우에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환이 완만한 경우에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그다음에 필지 획지 있죠. 자, 이렇게 요게 좀 더 자주 나오는 거예요. 후보지 이행지와 필지 획지가.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법적 개념이라는 것은 주로 권리 측면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요.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획지 경제적 개념은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죠. 그래서 같은 가치의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하나의 필지지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를 하고요? 구분 평가를 해요.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눠질 때는 구분 평가,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때는 일괄 평가를 하죠. 그 필지 획지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건부지 나지 하는 거예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으로서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가 건부지죠. 지상의 건축물 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나지는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건부지 평가액과 나지 평가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건부지 평가액이 나지 평가액보다는 낮은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지는 지상에 건물 등이 없으면서 이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깨끗한 상태의 토지를 나지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나지를 다시 어떻게 나누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요거밖에 안 쓰죠. 일본에서는 갱지와 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나지가 일본에서의 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갱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나지는. 우리나라는 나지란 저지란 말을 쓰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론상 이렇게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렇게 저지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는 사법상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거. 이거는 사법상의 제한도 없이 깨끗한 상태. 우리나라에서의 나지라는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나지 개념과 일본에서의 갱지 개념이 같은 거죠. 일본에서의 갱지 개념이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저지 개념이 출제되기도 했어요. 저지 개념에서 이 저지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법상의 제한도 있고 공법상의 제한도 있는 토지를 뭐 나지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갱지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또는 뭐 다른 건부지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는 거죠. 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나지 이 개념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제한이 없이 깨끗한 상태의 땅, 이게 나지다.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맹지 자루형 토지,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다음에 빈지 법지도 자주 비교하죠. 빈지는 이 빈자가 물가 빈자라 그랬죠. 물과 관계되는 거예요. 물 중에 어떤 물이요? 바닷가예요, 바닷가. 이거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 물이 바로 바닷가를 말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바닷가로 아예 그냥 바꿨습니다. 용어를. 법에서는 용어를 빈지라고 안 하고 바닷가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는 활용실익이 있지만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 않은 땅이고, 요거는 활용실익이 없고 소유권 표시는 돼 있는 땅, 경사진 곳에 있는 땅을 법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유효지, 휴한지, 공한지.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은 휴한지죠. 유효지 할 때 유자가요, 놀유자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유자가, 우리 유원지 할 때 유자가 놀유자죠. 그러니까 놀리는 땅이 유효지고요. 휴한지는 쉴 유자 생각하면 돼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입니다. 그렇게 유효공 구별하면 되고, 포락지는 이게 이제 물에 잠긴 땅이죠. 물에 잠긴 땅, 물과 관련되는데 바닷가 말고 물에 관련되는 것은 포락지입니다.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 하거나,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하죠. 다음에 공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의 적용으로 한 필지 내에서 비어둔 토지를 공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법상 토지의 분류에서는 이게 그 전답과목 인강염 대장학도 철천제 주요 창구 채원종 양수공차 삼효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공시법에서 차장천원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간혹가다 출제되기도 합니다. 지적법상 28개 지목이 그 약어를 가지고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토지 분류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의 건부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지금까지 보던 표현과는 좀 다르죠. 건폐율 적용 등으로 인해서 남겨놓은 토지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건폐율 적용 등으로 해서 남겨놓는 그 목적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일조를 확보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옳은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감정평가사 시험에 등장한 표현입니다.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등장한 표현이 바로 이렇게 등장했어요. 맞는 표현이에요. 다음에 경제적 개념으로서 동일한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일단의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는 필지가 아니고 획지죠, 획지. 다음에 세분된 용도 지역 상호간에 하고 있죠. 세분된 용도 지역 상호간, 이건 뭐예요? 이행지가 되는 거죠. 세분된 용도 지역 상호간, 이행지. 다음에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룬 토지로서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법지 맞죠? 이거 제가 좀 1번이 참 틀렸죠? 1번이 공지인데 제가 지금 잘못 설명드렸죠? 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1번은 공지. 다음에 4번이 이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5번의 택지는 토지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에 제한을 받는 토지. 자, 건물 등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에 제한을 받는 토지는 택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지. 그러니까 저지라고 이제 여기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저지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게 저지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이게 틀린 지문으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번 지문과 5번 지문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나온 지문이에요. 됐나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이제 분류는 이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죠. 부동산의 특성은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따로 지금 보실 이유는 없고요. 그냥 문제풀이 하면서 봐두시는 정도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을 봐두시는 정도고요. 다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요거는 선천적이고 불변적이죠. 요거는 후천적이고 가변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류에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여기에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이런 정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 3번에 다음 중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1번에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 결정 과정에서 용도가 경합할 경우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실행하게 한다. 맞죠? 용도 다양성이 최유효 이용의 가장 대표적인 그 관련되는 성질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이 용도 다양성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지만 어디에도 나올 수 있어요? 부증성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부증성은 희소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효율적인 이용을 해야 되는 근거가 돼요. 근데 최유효 이용은 효율적인 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 모두 다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2번에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하고 임장 활동을 배제한다. 자, 요거 국지화하고 뭐 임장 활동 이거는 뭐예요? 그 부동성의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이에요. 이거 임장 활동도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임장 활동을 이제 부증성에 넣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우리 부동산학개론하고 별로 큰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게 출제가 됐어요. 부동산학 원론인데. 3번에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영속성을 가지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하락될 수 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영속성 같죠? 근데 경제적 가치는 하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달아 없어지지 않아도 이것도 감정평가사 시험에 언급된 지문입니다. 다음에 4번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토지에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개부동산의 가격 및 수익 등을 개별화하여 부동산 간의 개별 요인의 비교 작업이 필요하게 한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죠.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근데 혹시 이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 이렇게 해석하시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하나의 가격에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가격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건 당연한 소리예요.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가격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동일한 물건이라면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에는 동일한 물건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동사는 동일한 물건이 많잖아요. 동일한 물건이 많으니까 그 동일한 물건은 전부 다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안 헷갈리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이라면 동일한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개부동산의 가격 및 수익 등을 개별화하여 부동산 간의 개별 요인이 비교 작업이 필요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 다양성을 뒷받침해주는 특성이 되며 한정 가격 개념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여기 지금 틀린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번에 있었죠? 아닌데? 틀린 지문이 없죠, 지금? 제가 지금 문제를 만들면서 2번이 있었나요? 임장활동을 배제한다 그랬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임장활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임장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이게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에 지금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그걸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는 그 용도 다양성을 뒷받침해주는 특성이 되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용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농지가 1000평짜리가 넓은 필지가 있는데 그거를 상업용지로 바꾼다면 1000평을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구획을 나누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정가격 등의 개념을 제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한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에 맹지가 있을 때 앞토지 소유자한테 이 땅을 매입해서 병합을 하려고 할 때 이 앞토지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을 겁니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될 겁니다. 이럴 때 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 그래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병합 분할 가능성과 관계가 있고요. 또 가격 재원칙에서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격 재원칙에서는 기여의 원칙과 관계 있어요. 기여의 원칙. 이 토지가 편입됨으로써 뒤에 토지 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하겠죠. 그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한정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여의 원칙과도 관계가 있고요.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공간성이 나오죠. 공간성은 원래는 중요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원래 만약에 공간성이 출제가 되면은 10년 만에 출제가 돼요. 원래 공간성이 출제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출제가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출제가 안 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성은 공간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공간이란 단어는 여기 기술적 개념에서 나오죠. 근데 공간이라는 성질을 파악을 할 때는 항상 복합 개념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돼요. 공간이라는 성질을 파악할 때 복합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럼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라는 얘기는 법 경기를 다 보라는 얘기죠.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을 다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을 공간성, 이 성질을 파악할 때 공중공간과 수평공간,
또는 지중공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나누는 거죠. 만약에 물리적인 측면에서 나누고 끝나버리면 그러면은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권리 측면도 얘기하고요. 공중권 또는 지표권 또는 지하권, 이건 권리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토지 가치라는 관점에서 다룰 때는 어떻게 해요? 토지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뭐다? 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측면도 본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인 측면도 본다는 얘기죠.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는. 그래서 복합 개념에 따라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 항상 파악을 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자, 그러니까 공중공간은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일정한 높이에 한한다. 이 표현이 옳은 표현이 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만 따지면 공중공간은 무한하죠. 물리적으로만 따지면 무한하지만 우리는 이런 측면도 살펴보기 때문에 공중공간은 일정한 높이에 한한다. 이런 말이 부동산학교에서는 옳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항상 복합 개념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는 여기 권리 측면을 좀 더 주의를 해서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공중권 하면 다시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나누어서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은 사적 공중권, 그렇지 않으면 공적 공중권 하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공중권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돼 있죠. 어디까지 권리가 미치는지는 없으나 그게 이제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사적 공중권과 관련해서 TDR이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TDR을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입을 한다면 그거는 사적 공중권 영역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사고 팔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그 3번의 지하권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이용한다거나 지하 공간을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채굴 강물에 대한 권리는 공적 지하권에 포함되죠.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마다 달라서 우리나라는 지하 매장 강물은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그 위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지표권에서는 그 건축을 한다거나 경작을 한다거나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지표권에 해당하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용수권에서 물의 이용권이 있죠. 여기 이제 유역주의와 선용주의라는 게 있다는 정도입니다. 유역주의는 유역에 거주하는 자는 선후를 가리지 않고 타인의 방해, 이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선용주의는 유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먼저 이용한 자가 우선권이 있는 방식이 이제 선용주의죠. 자, 그런 게 있다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요. 그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은 수평 공간의 확대는 과도한 직주 분리 현상을 초래한다. 이거는 이제 수평 공간이 확대되니까 그렇죠. 다음에 6번에 우리 민법 212조 내용을 함께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 민법 212조에서는 정당한 이익 범위 내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랬어요. 이 토지 소유권이. 그게 위도 미치고 아래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당한 이익 범위 내기 때문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밖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7번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죠.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한 개념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나 개발권 양도제, 구분지상권, 다음에 지하공간 활용과 관련된 개념에서 한계심도, 구분지상권, 지금 구분지상권을 양쪽에 일부러 다 써놨어요. 그 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을 구분해서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공간뿐만이 아니라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뭐를 설정할 수 있어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관련되는 거는 구분지상권이고요. 한계심도는 지하공간만 관련되는 거고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나 TDR은 공중공간만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해놓은 거예요. 다음에 4번을 보시고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맞죠? 항상 이제 속성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법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의 그 소유권이 미친다고 해요. 토지 소유권을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다음에 미채굴된 광물은 지하권에 해당되지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건 뭔 소리인가 하면 지하권을 다시 공적 지하권과 사적 지하권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하권에는 포함되지만 사적 지하권의 영역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음에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요거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구분지상권만 관련이 되고요. 개발권 이전제도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공간 활용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중공간 또는 공중공간은 부동산학의 관점에서는 무한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죠. 일정한 높이 또는 일정한 깊이에 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5번의 수요 공급 개념에서는 자, 이거 유량 저량 개념.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중요도는 훨씬 높습니다. 이 유량 저량 개념은 10년간 5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항목들을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사실은 없죠. 이 유량 변수, 저량 변수가 뽑아내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득이고, 이건 대표적인 게 재고죠, 재고. 그러니까 이거 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점에 얼마만큼이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있을 제자 창고고자요. 창고에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저량 개념이고, 얘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서 측정해야 되는데, 소득과 관련되는 건 전부 다 유량 개념으로 기억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죠. 근로소득도 있고 뭐도 있어요. 뭐 이자 소득, 뭐 수수료 수입 이런 거 다 소득이죠. 그런 거는 다 무슨 개념이란 얘기요? 유량 개념이요. 그리고 또 순수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수수료 수입에서 이거 각종 경비 빼고 뭐 순수입이다. 그럼 비용도 뭐란 얘기예요? 비용도 유량 개념이에요. 그거 계산할 때 나오는 건 다 뭐란 얘기예요? 유량이에요. 우리가 한 달간 중개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은 수수료 수입 이거 무슨 개념? 유량 개념. 한 달간 비용 유량, 이거 순수입 이런 거 다 유량이에요.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요순전후 하지 않습니까?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세후연금, 수지, 세후 여기 나오는 건 전부 다 뭐라 말해요? 그게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재고량인데 재고량의 대표적인 게 자산이에요. 자산. 우리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산이라는 게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이건 따로 알고 있어야 되죠.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 이거 시험에 질문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억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 숫자를 줘놓고 이 숫자가 뭐냐 이렇게. 그럼 이것도 저량 개념, 이것도 저량 개념, 다 저량이죠.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인데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다 무슨 개념이요? 다 저량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중고주택 재고량 또는 중고주택 공급량 이거를 뭐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량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량은 이제 요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량과 저량 사이의 변동량은 뭐예요? 그건 유량이죠. 저량과 저량의 변동, 저량의 변동량은 유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사실 그 박스 안에 자산, 주택 재고량, 도시 인구하고 통화량 이런 거 나오죠. 사실 통화량은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우리 등장하는 거는 자꾸 여러 모의고사 같은 데서 언급을 하는데 이건 현금 더하기 예금으로 기억하면은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저량이라는 걸. 이 뜻을 알면 돼요. 이걸 하지 못해서 그래요. 통화량이 현금과 예금의 합이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그 은행에서 개시할 때 예금 규모하고 마감할 때 예금 규모가 다를 수 있죠. 어떤 시점에 예금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거기에 따라 통화량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참고로 알면 되는 정도예요. 이거는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거쳐 양을 측정하는 유량 자료와 일정 시점에서 양을 측정하는 저량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 중 유량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주택 재고, 재고는 저량이라고 했죠. 근로자의 임금, 임금도 소득이죠. 근로소득이지 않습니까, 임금이? 자, 이거 유량이죠. 부채 잔금,
저량이죠. 이것 일종의 재고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도시 인구 규모.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재고 개념이죠. 예, 지금 오늘 현재 노원구 재고량, 인구 재고, 인구도 재고죠. 재고. 예, 다 재고입니다. 그다음에 가계 자산. 이것도 재고지 않습니까? 자산.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고 저량이 4개고요. 유량이 2개인가요? 신규 주택 공급량 유량이죠. 그래서 유량 자료는 2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정답 체크할 때 2개라고 2번 이렇게 체크하면 안 되죠. 지금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문제를 지문을 만들 때 2개인데 1번인 거예요. 정확하게 잘 보고 체크해야 되고요. 이런 것 틀리면 이제 억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죠. 이걸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는 원인이 똑같잖아요. 수요량 변화든 공급량 변화든 뭐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죠.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재화 가격 아니라면은 이제 수요 변화 아니면은 공급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수요 변화 요인인지 공급 변화 요인인지 요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공급량 변화, 수요량 변화, 요거 이제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는 따로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재화이 뭐예요? 그 재화? 그 재화 가격이죠. 그 재화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수요 변화 요인이 있고 공급 변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단 구별을 해서요. 소득하면은 뭐예요? 수요 변화 요인이지 공급 변화 요인이 아니죠. 이게 이제 구별이 돼야 되죠. 다음에 관련재 가격 하는 게 있어요. 이 관련재 가격 하면은 수요 변화 요인이고 공급 변화 요인도 되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공급면에서의 관련재 가격, 이 공급자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공급면에서의 관련재 가격. 이거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어요. 생산면에서의 관련재 가격 또는 공급면에서의 관련재 가격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쪽에 생산 요소 가격 있죠. 생산 요소 가격은 이쪽에는 포함돼, 이쪽은 아니에요. 다음에 생산 기술 수준은 이쪽에는 들어가지만 이쪽에는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어느 한쪽에 영향 미치고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체재 보완재 하는 것도 주로 어디서 얘기한다고요? 수요에서 얘기하지 공급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한다고요. 근데 한다면은 이런 말을 써주기 때문에 요거 보고 이제 알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생산 요소가 있으면 이쪽만 변하지 이쪽은 변하지 않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양쪽 다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자율 같은 거죠. 이자율은 이쪽 저쪽 다 영향 미치죠. 이런 걸 조심하면 되죠. 근데 이것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면 어떻게 돼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이쪽에 영향 미치고 이쪽은 영향 미치지 않는 거죠. 그거 잘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상이요. 가격 상승할 것이다 또는 하락할 것이다 예상하는 거 있죠. 상승 예상 또는 하락하는 예상. 예상은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예요. 상승 예상 또는 하락 예상. 자, 요거를 이제 조심하시면 되죠. 자,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영향 미치는 거. 이거 말고 이제 공법상 제한 이런 것도 그냥 아무런 언급 없이 공법상 제한하면 뭐예요? 그거는 양쪽 다 영향 미치는 거예요.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으로 원지를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수요 공급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건폐율 규제가 강화됐다 이러면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건폐율 규제가 강화됐다 이러면은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문제는 이제 특히 이제 요놈이죠, 요놈.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소득의 이제 정상 소득 변화에 따라 정상제인 경우와 열등제인 경우 이렇게 나눠지죠. 이럴 때 정상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을 오른쪽에 그리면 되죠. 근데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는 수요가 감소해서 왼쪽에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관련제 가격에서 뭐가 있어요?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죠. 자, 요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대체제 여기가 가격이 나오느냐, 수요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이게 다르죠. 보완제도 마찬가지 가격이 나오느냐, 수요가 나오느냐에 다른데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대갑이죠, 대갑이.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증가해서 수요곡선 오른쪽에 그리면 되는데, 여기가 대체재 가격이 아니고 대체재 수요면은 반대가 된다 그랬죠.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대체재 가격이 비례관계 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면, 대가 B니까 대가 B니까 대수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수가 나오면 대수 반이 되는 거죠. 그럼 보가 나오면은 보완재 가격 하면은 대가 B니까 보가 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완재 수요가 나오면은 다시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다시 반대로 돌리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시면은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가 B 하나만 제대로. 그러면 대수반 또는 이제 대자 대신에 보가 들어가도 보가반, 이렇게. 그럼 보수비, 보완재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보수비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완재 수요가 증가하면 이 말이에요. 보완재 수요가 증가하면은, 그럼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수비, 이렇게. 됐죠? 대가 B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라. 대가 B. 그럼 대수가 나오면 뭐라고요? 대수반, 이렇게. 요거 하나 제대로 기억하라고요. 여기까지도 넘어갈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해도 이 푸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돼요. 자, 여기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죠. 혹시라도 공급면에서 대체재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공급면에서 대체재 하면은, 자, 대체재 가격이 나왔어요. 공급면에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간대요. 이거 없으면은 대가 B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공급면이라도 있죠. 그럼 내가 살펴보는 재화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급에서는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B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면은 나머지는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면 돼요. 가능성은 5%도 안 돼요. 공급면은. 그러니까 공급면은 가능성이 5%도 안 되니까 수요면에서 대가 B만 제대로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게 가장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이제 안 헷갈리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만 조심하시면 돼요. 상승 예상과 하락 예상에서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다르다는 거죠. 수요자들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 예상할 때는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 변화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에서는 수요량 변화 요거 한 가지만 좀 체크하면 돼요. 자, 거기 뭔가 하면은, 자, 5페이지에 표에 수요량 변화가 있죠. 그 수요량 변화는 당해 재화 가격 변화에 따르는 수요량의 변화인데, 그 등식이 있죠. 그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격 효과라고 돼 있죠. 가격 효과는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돼 있죠. 자, 소득 효과의 대체 효과의 합으로 돼 있어서 그 소득 효과는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실질 소득 변화 효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효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실질 소득은 증가하죠. 예, 그럼 실질 소득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통이죠. 그렇게 되는 게 뭐고요? 소득 효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다른 재화의 가격은 상대적으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다른 재화 가격 안 변했습니다. 다른 재화 가격은 안 변했지만 거기에 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올라가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은 올라간 거를 덜 쓰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덜 쓰면서 저쪽 쓰던 사람도 이쪽으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효과가 대체 효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효과, 대체 효과. 자, 그렇게만 하면 되고요. 요거는 시험에 2번 언급이 됐어요. 지문으로. 이 대체 효과, 이 소득 효과는 시험에 2번 언급이 됐는데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는 거는 이 수요 변화예요. 이 공급 변화. 이쪽에서 묻는 거죠. 자,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입니다. 자,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대체 효과 나오죠. 대체 효과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다른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은 다른 재화를 더 수요하겠죠.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맞죠? 예, 그래서 이거는 옳은 말이고요. 다음은 상호 보완 관계 있는 재화 가격 변화. 보완재 가격 변화죠. 그럼 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가. 보가 뭐예요? 반이죠. 반. 보가 반. 예, 대상 부동산의 수요 변화 방향과 서로 반비례관계에 있다. 맞죠? 보가 반이에요. 다음에 아파트 가격 하락은 공급 곡선상에서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그 재화 가격이니까 공급 곡선상의 점의 변화죠. 근데 시멘트 등 건축비 하락은 공급 곡선 자체를 우하향 이동시킨다. 건축비는 생산 요소 가격이죠. 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이 어떻게 해요?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둘 다 오른쪽이면 증가해요. 오른쪽이면 증가입니다. 이것도 오른쪽이면 증가해요. 자, 근데 수요 곡선은 상향 이동이 증가고요. 공급 곡선은 하향 이동이 증가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우상향 이동이라고 해요. 수요 곡선은 우상향 이동. 여기서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우하향 이동이에요. 공급 곡선은 공통점이 뭐예요? 오른쪽이죠. 자, 문장에서 우상향, 우하향 이동, 이동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은 우만 보세요. 우만. 상하는 보지 말고. 아시겠어요? 예. 네. 상향 이동이나 하향 이동 이렇게만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상향 이동이나 하향 이동만 나오면은 이게 수요 곡선인지 공급 곡선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좌우가 함께 나올 때는 좌우만 보면 돼요. 우상향 이동이다 그럼 뭐란 얘기예요? 우측 이동과 같은 거예요. 우하향 이동이다 이것도 뭐하고 같은 거예요? 우측 이동이에요. 좌우가 붙어 있을 때는 좌우만 보면 돼요. 근데 좌우가 안 붙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이면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이면 그러면은 감소예요. 감소. 근데 수요 곡선이 상향 이동이면 증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가 있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상하로만 나올 때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시멘트 등 건축비 하락이라 그랬잖아요.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이죠. 공급 증가잖아요. 공급 증가. 공급 증가하면은 우측 이동 맞지 않습니까? 우하향 이동이 우측 이동이잖아요. 오른쪽은 증가, 왼쪽은 감소죠. 맞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은 제일 좋아요. 공급 곡선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하향 이동 이렇게 하면 이게 증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자꾸 훈련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요. 수요. 대체제 가격이 아니고 대수반이잖아요. 대수반이잖아요. 근데 대체제 수요,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감소해야 되죠. 대수반이니까. 한화가 올라가니까. 대수반이니까 대체제 수요 증가니까 아파트 수요는 감소. 됐나요? 대갑이 대수반. 자, 요 6번 주제에서는 대갑이 대수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음에 5번에 어떤 재화가 열등재라면 소득의 증가는 그 재화 수요를 감소시킨다. 맞나요? 열등재라면 그렇죠. 자, 이제 균형 가격의 결정 및 균형점의 이동. 그렇죠. 4번이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주택을 사람들이 찾아본다는 얘기죠. 다른 주택을 찾아보면은 아파트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풀 수는 있죠. 근데 실전에서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아예 대수반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 그 재화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수요라는 그냥 재화 가격 구성을 말이죠. 재화라는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균형 가격 결정 및 균형의 이동입니다.
자, 균형의 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균형의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균형의 결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이루어지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여기서 이제 균형이 결정되는데, 균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결국 이 수요 곡선이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은 교차점이 이동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균형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균형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든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있죠. 또는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공급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죠. 또 수요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공급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출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가비라 그랬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 증가 이렇게요. 대놓고 수요 증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렇게 해서 정상재의 경우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 증가 이렇게 하든가, 또는 조금 전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요 점의 위치를 불러주는 거죠. 근데 위치를 불러주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속도가 느리니까 수요의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량은 반드시 증가하게 이쪽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균형량은 이 화살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증가는 오른쪽이니까. 맞잖아요. 증가라는 건,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이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북적북적거려지는 거예요. 북적북적거려지면 체결 건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면 균형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서 뭐도 올라가요? 균형 가격도 올라가요. 수요의 경우에는 이 화살표 세 가지 방향이 다 똑같아요. 수요가 증가,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증가 다 위로요. 자, 근데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는 건 물건 내놓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북적거려져요? 한산해져요? 북적거려지죠. 북적거려지면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항상 거래량은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공급의 경우에는 다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 가격은 다른 방향이에요. 가격은 내려간다고. 균형량이, 공급량이 증가하면. 맞나요? 그래서 이것만 반대로 돼요. 자, 그럼 이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이걸 봤다면 수요가 감소한다면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다 밑으로요.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은 균형량은 항상 같이 따라가요. 근데 균형 가격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아예 기억을 해버리면 훨씬 더 빨라요. 다음에 둘 모두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둘 모두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균형량은, 자, 둘 다 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이. 둘 다 증가한다는 건 사는 사람도 더 등장하고 파는 사람도 더 등장하니까 이 시장이 북적북적거려지죠. 균형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무소 입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이제 사는 사람 파는 막 북적거려지니까. 그럼 균형 가격은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자,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은 감소할 수가 있죠. 자, 이러면은 한쪽은 막 들어오는데 한쪽은 빠져나가니까 이게 균형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요거 가지고는 판단 못 하는 거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요인이죠. 수요는 다 방향이 같다 그랬으니까. 근데 공급이 감소해도 요것도 가격이 상승 요인이에요. 그럼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이때도 요거 보고는 균형량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요거 보고 양을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는 다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격 내려가고 공급 증가해도 가격 내려가죠. 다 내려가죠. 그럼 가격은 반드시 내려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은 둘 다 감소죠. 둘 다 발 빼고 있어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시장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럼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가격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이 더 큰지 저쪽이 더 큰지를 알아야 돼. 이쪽이 더 크다 만약에 이 길이가 더 커요. 이 길이가 더 크면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판단하면 돼요. 이럴 때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해요? 하락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쪽이 더 크다. 이쪽이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면은 얘는 무시하고 얘만 보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항상 이 방향 따라가니까. 근데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같으면. 어느 두 개가 이제 방향 떠나서 같게 되면은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화가 없다요. 알 수 있습니다. 변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여기도 이렇게 같으면 뭐라고요? 여기가 변화가 없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가는 거는 양의 양. 수요가 증가하면은 일단 거래량 증가해요. 공급이 감소, 그러면 거래량 감소해요. 자,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나올 때는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수요는 방향이 다 같아요. 수요 감소,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수요 증가, 균형량 증가, 균형 가격 상승 다 똑같아요. 균형은. 수요에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괄호 3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뒤에 탄력성에서도 나오니까 탄력성 그래프 거기서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자, 이제 7번에 어떤 지역에 그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것은, 자, 문제 예제가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것 됐죠? 자, 그러면은 하락시키는 거 찾으면 되죠, 일단은. 하락시키는 거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거나, 수요는 방향이 다 같다 그랬으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 내려가겠죠. 또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이거 찾아라는 얘기예요.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를 찾아라,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역 내 유입 인구 증가, 수요 증가죠. 그러면 가격 상승이죠. 다음에 소비자의 가격 상승 예상이에요. 소비자의 가격 상승 예상하면 수요 증가.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상승. 공급 감소잖아요. 이거 공급 감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다음에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대체재 수요잖아요. 대체 주택이니까 대수잖아요. 대수반이죠. 근데 대체재 수요가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 대수반이잖아요. 대수반인데 여기가 증가니까 내가 살펴본 자 수요는 감소잖아요. 대갑이라 그랬잖아요. 대갑이. 근데 여기는 대수잖아요. 대수.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하락이죠. 하락. 수요 감소니까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완제 가격 하락으로 돼 있죠. 보가잖아요. 보가 반이죠. 보가 반인데 지금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럼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는 증가 이렇게요. 됐습니까? 수요 증가. 그래서 4번만 수요 감소고 나머지는 수요 증가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1번, 2번은 수요 증가, 3번은 공급 감소, 4번은 수요 감소, 5번은 수요 증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됐죠? 자, 좀 쉬울까요?